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은 지각 중에 땅에 있는 지각 중에 규소 다음으로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비중이 2.7입니다. 마그네슘보다도 마그네슘 다음으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루미늄은 주조가 쉽습니다. 알루미늄 녹는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660도. 660도.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주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금속 성분과 합금하기가 쉽습니다. 알루미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볍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철처럼 강성이 없다 보니까 부속물을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기둥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속 특성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심입방 격자금속은 이게 기둥을 만든다는 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 원자 구조 자체가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충진율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차압당의 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제로보다 더 다양한 합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볍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내에서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차체 가벼운 걸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알루미늄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강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이 세게 누르면 휘어진다든가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고장력 강제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차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제철이라는 철강제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면 이제 다른 재질이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렴하면서도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중선, 산성, 수용액에서 내식성이 강합니다. 전기나 열 전도성도 우수합니다. 부식 특성을 봅니다. 알루미늄이 양극으로 산화되면은 알루미늄 상가와 일가가 만들어지고 알루미늄 일가는 다시 물을 환원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알루미늄 상가로 산화되게 됩니다. 그 시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 상가에다가 전자 3개 내놓고 이때 표준 에너지가 마이너스 2.6mm로 알루미늄 일가가 물과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 상가로 되고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아노다이징 시키면은 양극에서도 수소가 발생합니다. 아노다이징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알루미늄 피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노다이징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금속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 피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막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얇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은 뚫고 사는 피막 자체를 표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게 알루미늄을 양극에 걸고 만드는 방법이 이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할 경우에 양극에서 이제 이 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성 또는 산성용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것은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태 산화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l2O 같은 이 산화피막 자체가 대개 20에서 100옹스트롱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피막 자체가
결국은 그 알루미늄 내부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내식성을 가진 환경은 수산화 암모늄, 초산, 지방산, 질산, 정류수, 대기, 황산, 유황분위기, 아황산수소 이런데 또 부식되기 쉬운 환경은 HCl, 그 다음에 HBr, 황산, 그 다음에 불화수소 이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할로겐적으로 부식하기 쉬운 환경, 할로겐적으로. 그래서 되게 이 할로겐적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한 금속 재료를 하더라도 부식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즉 전자 외곽이 외곽 전자가 7개 있기 때문에 그 산화성이 강함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알칼리, 그 알루미늄은 알칼리 성분에 약합니다. 그 수원과 수원염, 해수에도 전체적으로 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해수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마탄소, 알루미늄 합금 종류는 1000번이 순수 알루미늄, 2000번이 알루미늄 구리계, 두랄루민에서 항공기제입니다. 항공기제는 결국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합금을 두랄루민 계통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랄루민보다 더 이렇게 개발자 새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망간계, 캔이나 정속계, 4000번대가 알루미늄 규소계인데 이건 주로 주물용입니다. 주물. 단조를 한다든가 주물 한데 이제 규소 같은 것을 이제 주물. 그다음 5000대가 알루미늄 합금계, 알루미늄 마그네슘계입니다. 선박이나 차량, 화학 플랜트, 건축, 내외장 재료, 용접성이나 해수 내식성이 우선. 그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계가 건축용, 셰시문, 전선간, 용접성 내식도 우선. 그 알루미늄 아연계가 있는데 이제 강도가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 국방용에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해수와 접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공계열입니다. 오공계열. 그 알루미늄 선박 보신 적 있습니까? 알루미늄 선박. 해군에 있습니다. 해군에. 가볍기 때문에. 부산의 강남조선 같은 데 그거 만들기도 합니다. FRP 선도 만들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 오공계열입니다. LNG 선주에서 그 항공된 거 보스 타입이 전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게 5083, 5086인데 보통 5083을 많이 씁니다. P 플랜트라는 뜻입니다. 플레이트 한 마그네슘이 4 내지 4.9%.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루미늄 합금을 이런 재료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LNG 화물 탱크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고 퍼센테이지가 그냥 교재는 그냥 이게 알루미늄 오공계열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6보다 83을 들고 있어요. 60계열은 잠깐 소개되어 있고 강도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알루미늄 합금성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문제 삼는 부식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거 소켓이나 이거 다른 달변인 거 우리 내식성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별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식성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5083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양말 이 자료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재료별 온도에 따른 충격지 특성입니다. 충격지. 알루미늄, 구리, 상공사, SUS 일본 규격입니다. 이 사실 일본 자료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상공사 316 다 있는데 이것은 보십시오. 니켈 포함해가지고 마이너스 6도부터 4호까지 했는데도 천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질로 LNG 화물탱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강조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을 받아 깨질 수 있다. 뭔가 조금만 힘을 받아 깨지지 않는 안 받아 팍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도를 존재하지 않는 이런 재질로 LNG 화물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공사 마이너스 200도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건 좀 떠나가지고 내식성 측면에서는 결국은 5083 이게 내식성도 바닥을 강하고 충격치도 천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모스타입인데 모스타입 이거 LNG 화물 이게 볼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요게 5083으로 만든 LNG 화물 탱크 이게 이제 멤브레인 타입 요게 멤브레인 타입 지금 대부분 요런 식이죠. 요즘 만드는 것은 이게 모스 타입보다도 화물을 더 많이 싣습니다. 그 건조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이거 두께 화물대가 0.7T밖에 안 됩니다. 두께. 이게 이제 모스 타입. 일본에서 이제 문제 이별 알루미늄 합금 자체가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것을 충돌을 한다든가 하면 안정성은 더 좋습니다만은 화물 자체 양이 적게 한 양이 멤브레인보다도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서 LNG를 안 만들잖아요. 아까 인바나 상공사 L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일본에는 우리하고 달리 배를 만드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만드는 것이 보통 2년 이렇게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상공사 엘스테네스가이나 인바나, 특히 인바는 해수 그에 약합니다. 부식이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런 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LNG 자체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고 노르웨이에서 개발됐지만 안 만드는 거. 조금 다른 이야기 좀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화물탱크를 5083-P로 이렇게 다 만든 거고.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리지 마시고 가끔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 내식성은 하여튼 5083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1.73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밀 육광 격자입니다. 특성이 좀 다르죠. 전이가 낮고 이온화 기용량이 커서 희생양극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희생양극이라는 것은 되게 바다 이쪽이 아니고 육지나 이런 쪽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양극. 그때 이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그네슘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금속 재료 자체 특성이 조밀 육법 극자다 보니까 강도나 이런 것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그때 부분 조금 쓰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도가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넓게 쓰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중이 1.74이기 때문에 철강 비중이 얼마입니까? 철강계는 탄소 비중, 탄소강 FE가 비중이 얼마입니까? 이거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철강은 이야기 안 하는데 7.8인가? 네, 7.68 하여튼 그쯤 되죠? 7.8 네. 7.8, 7.9 그쯤 됩니다. 근데 그래서 훨씬 가볍잖아요. 그럼 자동차 같은 거 움직이려고 그러면 부품 자체가 가벼우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용도가 그런 용도로 해서 알루미늄이나 이 마그네슘 쓰는 이유가 바로 가볍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생양극으로 육지 같은 데나 희생양극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걸 쓰려고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생긴 말로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하기도 좀 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루미늄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일제시대에 구리 이렇게 한 공장이 있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알루미늄도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산업성상이 가다 보니까 좀 되게 수입하는 경우들이 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금속이 있지만 거의 다 수입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해가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입하면 더 싸게 치는데 우리가 시장이 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세해봐야 적자날 누가 만들겠습니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식성을 나타내는 환경이 대기, 정류수, 불산. 이게 불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말인데 그냥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알칼리, 부식성을 나타내는 환경은 중금속 수용액, 해수, 그 다음에 무기산. 이 용도가 그렇게 넓지, 이렇게 많이 사용될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쓰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약간 쓰이기 시작했지, 과거부터 이렇게 쭉 사용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사용되었습니다만은 마그네슘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도에 비하면은 구리 철강계로 다음에 구리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이제 사용되고 그 외에는 그 외 금속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다가 그 외 금속들은 수입해가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도 분류하면 종류가 좀 있긴 한데 화면이 자체가 이거 하여튼 강도도 250에서 310메가파스칼 정도밖에 안 된다. 철강 정도 안 된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금속 부식 특성을 보겠습니다.
대기의 부식 특성입니다. 대기에서 온도, 습도,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 등의 함량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기의 부식 속도 역시 금속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인 함량에 따라가 어떻게 저떻게 쭉 나와 있긴 한데 또 이게 대기 환경에 따른 각종 금속의 부식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정도. 농촌 지역의 대기, 해양 대기, 공업지대 대기, 해수, 토중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해수도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토중도 온도에 따라 해수 온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경량이 대체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DD에 보니까 MDD. 혹시 앞에 수업에 이런 기호가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제가. 밀그램 데시메터 퍼 데이,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다. 정도, 되고, 대기부식 방지법, 무기, 도료, 피복, 페인트 칠하는 거죠. 수분 접촉을 차단하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페인트는 원료를 이렇게 좀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선박용으로 많이 만드는 데가 울산에 있는 공장인데 현대그룹의 한 공장인데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원료 자체를 절반 정도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역사가 페인트 생산한 지 오래된 100년이 넘은 이렇게 영국이나 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회사들은 원료 작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우리나라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아마 또 이제 연구원도 투입하고 설비도 투입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사실 섞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에 섞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박용 페인트는 시장이 크거든요. 선박용 페인트 시장이 제일 큽니다. 따지고. 그 페인트를 몇 년만 한 번씩 다시 칠해야 되니까 배 한두 씩도 아니고 100척 가까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시장을 나눠야 됩니다. 한 회사는 다 줄 수 없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는 선박 자동차 페인트 많이 들어가니까 그 생산 공장을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대개 보면 다른 페인트 회사들은 대개다가 외국 원료 수입회가 본사 시킨 대로 섞어가 판매하는 것이지 원료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소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원료를 외국에 가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만들어가지고 조선소 납품하면 국산화 시키고 그럼 때도는 원료를 공급한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임금비에 불과한 겁니다. 좀 그런 것이 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이 조금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선소에 있는 사람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금. 도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응급 방식. 응급 방식은 조금 이게 이제 용액이나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을 때 적용하기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용융 아연 도금. 용융 아연 도금 되어 있는 육상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융 아연 도금을 한 육상 구조물. 네? 가드레일. 그러니까 가드레일입니다. 용융 아연 도금은 이게 그 절차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은 그 조수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선박 배관에 사용되는 강관들은 전부 강관인데 그걸 전부 그 도면대로 용접을 다 해서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 아연도금 공장 보내게 되면 그것을 전부 산세 처리해가지고 녹이나 이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락스 거쳐 몇 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융 아연 도금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연이 혹시 아연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전기 방식할 때 아연 쓰죠. 그 희생양극부 할 때 아연 쓰잖아요. 그렇죠. 아연이 몇 도에 녹는지 혹시 아십니까? 420도쯤 되는 녹습니다. 419도, 420도. 그럼 이제 내가 했던 노가 아주 깁니다. 한 12m 넘게 되고 폭도 한 4m, 3, 4m 되나? 노가 이제 전부 아연을 이렇게 가스바나로 해가 끓여가지고 나를 이제 집을 빼내는데 회사는 주로 이제 선박에 관련된 배관을 용접을 용융 아연 도금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전기 도금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비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연 파이프 이런 것도 용접하게 되면 용접 부위 자체 기공이 생깁니다. 아연이 한 420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스를 만들어서 기공이 생깁니다. 여하튼 용융 아연 도금은 일반적으로 육상의 가드레일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도금은 보면 반사경 같은 경우 있죠. 반사경 길 카바진데 동그란 반사경 것도 있죠. 그게 경질 크롬 도금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가끔 이용하기도 하죠. 그다음 습도 조절. 습도 조절 이게 우리나라는 집안에 공기가 좋지 않으면은 공기청정기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냉방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길에 있는 공기 자체를 정화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습도 조절되고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냉장고 만드는 기술도 그렇고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전부 발달하다 보니까 냉장고도 뭐 이 냄새 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습도 조절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정확히 아주 잘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옛날에 일본 가전제품들이 판을 쳤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이 냉장고 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부식극제제. 밀폐 구조에서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성분을 그다음 내식성 재료를 적용한다는 것. 스테인리스가 그래도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가 내식성 재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용하려 그러면은 상공사 같은 경우는 녹이 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거는 근데 316을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양의 비저항 및 부식 속도 비교. 이건 막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토양의 비전기 저항이 15% 이하일 때는 염 함유량, 부식성, 강 평균 부식 속도 등등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높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비전기 저항이 10의 2성에서 13성 사이는 높고 큰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이제 저항이 더 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토양에서 이게 부식이 일어나고 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 환경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양에 부식이 일어나고 좀 따지려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그 밑에 그 다음에 토중 환경에 따른 토중 부식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가 진흙 차흙입니다. 차흙. 이쪽 양쪽에는 모래나 자갈 하다 보니까 산소 농도가 차흙이다 보니까 산소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는 산소 농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소 농도가 낮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부식이 일어나면서 이쪽이 부식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을 다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암호가 되고 부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실제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만을 바닷물에 이렇게 바닷물이 아니고 땅에 꽂아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기가 양호할 때하고 통기가 잘 안 될 때는 아까 이와 마찬가지로 진흙이나 통기가 잘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되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에도 수중에 파일을 박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면 주위가 부식이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려놓고 하니까 전자가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이 금속 재료가 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전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토중 부식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책에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토중 부식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 방지법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유무기 도료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움하는 아연도움, 그럼 전기 방식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면 토중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토중 부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 전류 부식. 요건 이제 직류전을 사용하는 전철에서 발생하는 전식입니다. 그럼 직류 이 전동차가 있고 이렇게 이제 트랙이 있고 가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지하철 철길 바로 밑에 이게 관관이 있다 칩시다. 그럼 관관 자체가 여기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해서 전류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식 조치를 다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크게 되지 않습니다. 왜? 지하철도 이게 전문적으로 뭐 한 팀이 있어요, 사실. 지하철 공사에, 부산 지하철 공사에 있더라고요. 남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용접부로 누설전류 발생하는데, 그러자 선박에서 전기 용접을 하는데, 용접기 자체를 육상에 두고, 이 선을, 두 선을 끄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홀더선하고 접지선하고 끄잡고 올라가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직류 용접인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접지가 여기에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용접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바닥으로 통해가기에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부식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이 누설전류와 부식을 그 일본마서는 미주전류 부식을 해가지고 이 방향이 좀 애매모호하게 가는 이런 부식이라 해서 미주전류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누설전류 부식을 이름을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강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세줄을 흐른다면 이렇게 강관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이 다 알려지다 보니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면은 지금 아까 그 그림이 요겁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설전류가 생겨가지고 부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용접기 자체를 배에 올려놓습니다. 배. 요즘은 육상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거 알고 있다 보니까 용접기를 배에 올려가지고 배에 직접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말한 이런 내용들은 이미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것은 직류용접입니다. 교류용접은 요 사이클 있죠? 1초에 몇 개 생깁니까? 60개 생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직류용접기 피부학과 용접을 사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요즘은 교락 용접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직류용접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 크기가 작고 3.28이나 이렇게 가름봉을 용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구로 사용하고 또 이 육상에 배에 올라가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이 누설전류와 부식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는 거 보이는데 직류용접기, 교류학과 용접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정선은 직류와 안정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류가 수시로 이제 1초에 60분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아까 보았잖아요. 역률도 직류와 양황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극성 변화가 이게 봉을 플러스 하느냐 봉을 마이너스 하느냐에 따라서 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교락선은 이 극성 변화가 할 수 없죠. 그다음에 무브와 전압이 맞습니다. 이게 높습니다. 무브와 전압이라서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용접기하고 홀더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데 낮다 하는 것은 이게 전격이나 다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뜻이고 높다는 것은 전격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성 문제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락 용접기는 전격 방지기라고 설치를 합니다. 되게 육상에서 가지고 용접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선박에서는 이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전격 방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용접봉을 되게 용접하지 않을 때 용접봉을 가를 끼울 때는 순간적으로 걸리는 지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전격 방지를 설치하게 되면 아주 낮은 25V 이하로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교락 용접을 감전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직류는 정육이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장비가 약간 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비용도 좀 비쌉니다. 아크 쏠리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직류용접은 앞에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지다 보니까. 근데 교락 용접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직류용접기에서 봉을 플러스 하느냐, 봉을 마이너스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만약에 모재를 플러스하고 봉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가스 조절이 되고 전자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전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용이 깊습니다. 폭이 좁아지고. 이걸 직류 전극선이라고 해요. 직류 전극선. 그런데 직류용접기에서 이걸 반대로 봉을 플러스하고 요걸 마이너스 하게 되면 전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역극선이라고 하고 요것은 비드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기 만약에 표면에 불순물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전자가 위에 올라가면서 이게 청정작용을 합니다. 떨어져버리면 이 전자 자체가 떨어지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극성에 따라 가지고 용입 특성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직류용접기인데 직류용접기는 CO2 용접기나 티그나 플러스 가스 튼튼아크 용접이나 플러스 가스 금속 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직류 교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을 어떻게 분류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참고로 이런 거 있다 하면 교류는 중간입니다. 교류는 중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 극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설 정류 방지법, 전위 측정. 이제 전위를 측정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전위 파동. 특히 이런 것은 이 진동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 전위 자체가 파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식량은 파라데이 법칙에 해가지고 전기 양에서 부식이 양이 비례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지법은 본딩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른 금속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기 자체를 다른 금속을 흐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전기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len상에서 인슐레이션을 잘해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